전에 OK 그 프로젝트 발표에 관련된 투표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OKR 추가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하고, 다음 발표회는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코로나 많이 걱정되고 약간 그렇게 투표해서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확정 지지는 않고 지켜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오늘 할 컨텐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단은 현재 책이 이제 두 챕터를 남겨놓고 있고, 마지막 챕터는 요약 챕터니까 오늘 하는 발표가 거의 마지막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은. 그리고 이번 주는 프로젝트 집중 주간이라서 주제 발표를 하지 않는 걸로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 잘못 썼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상황 브리핑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책 발표를 할 건데요. 캐라술 세시팀 8강 발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제 발표가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세상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우선 책 발표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러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글을 쓰거나 작곡을 하는 시퀀스 데이터 생성과 딥드림, 변이형 오토인코더, 겐을 사용한 이미지 생성, 예술 창작에 딥러닝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독립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순서대로 연관지어 봐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순차형 데이터 구조인 시퀀스 데이터는 각각의 데이터가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음성 신호, 텍스트, 주가 데이터, 음성 합성과 챗봇의 대화 기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전 토큰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시퀀스의 다음 토큰을 RNN이나 컨브넷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한 글자씩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초기 텍스트 문자열인 the cat sat on the m을 주입하고 샘플링된 다음 글자 a를 다시 입력 데이터로 추가하여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훈련한 데이터 구조가 반영된 임의의 길이를 가진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생성할 때 다음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탐욕적 샘플링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글자를 택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반면 확률적 샘플링은 무작위성을 주입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문장을 생성합니다. 실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것은 이 두 극단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맥스 온도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확률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샘플링에 사용될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나타냅니다.
높은 온도는 더 놀랍고 생소한 데이터를, 낮은 온도는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직진을 하는 듯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와 달리 RNN은 히든 레이어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 RNN 덕분에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는 해결할 수 없던 순차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RNN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로 너무 깊은 신경망에서 백 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될수록 미분값이 0에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약해지는 RNN을 극복하기 위한 신경망이 나타났고, 그것이 LSTM입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가 있습니다. LSTM은 이 게이트들을 조합하여 불필요한 기억력을 지우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한다고 합니다. 망각 게이트는 말 그대로 과거 정보를 잊기 위한 게이트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출력 범위는 0과 1이기 때문에 출력이 0이면 이전 상태의 정보는 잊고 1이면 이전 상태의 정보를 기억합니다. 입력 게이트는 현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 출력 게이트는 최종 결과를 위한 게이트입니다. LSTM은 이전으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LSTM은 시그모이드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두 함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왜 두 가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냐면, 두 함수의 큰 차이점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우면 0 또는 1의 값을 내보내는 반면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씌우면 -1에서 1 사이의 값을 내보냅니다. 0 또는 1의 값을 출력하는 스위치처럼 LSTM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도 정보를 저장할지 말지 이분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1에서 1 사이의 값을 내보내는 하이퍼볼릭 함수는 정보를 얼마나 저장할지 스케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RNN과 LSTM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RNN은 입력은 1, 입력 1, 출력 1, LSTM은 입력 2개, 출력 2개. 이전 셀에서 받는 입력 개수와 다음 셀로 출력되는 개수가 다릅니다. RNN은 새로운 입력 값인 XT와 이전 값이 결합되어 뻗어가는 레이어의 개수가 1개, LSTM은 결합되어 뻗어가는 레이어의 개수가 4개입니다. 차이점 세 번째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만 사용한 RNN에 비해 LSTM은 시그모이드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2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LSTM은 RNN과 달리 3개의 게이트를 조합하여 선택적으로 읽거나 저장하는 원리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안 되네요.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코드를 넣은 그냥 콜앱 코드였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 드리면, 19세기 후반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글을 사용하고 학습할 언어 모델은 이 니체의 문체와 특정 주제를 따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온도가 낮을 때는 문장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았고, 실제 존재하는 단어와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 반복적이고 예상되는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의 경우 문장의 구조가 무너지며 실제 존재하는 듯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온도는 중간의 온도인 0.5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LSTM 텍스트 생성 모델 구현이었고, 다음 발표 부탁드립니다.
딥드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딥드림은 합성국 신경망이 합숙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술적으로 이미지를 조작하는 기법입니다. 결과물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초상적인 이미지를 닮았다고 해서 딥드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글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으로 CNN을 활용해서 학습된 이미지들의 특징을 시각화하고 이거를 입력된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hun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빅드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hun각적인 이미지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이것도 딥드림을 이용한 예시 그림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딥드림의 핵심 기법은 5장에서 저희가 배운 컨브넷을 거꾸로 실행하는 컨브넷 필터 시각화 기법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기법 중에 하나는 컨브넷의 입력에 상습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컨브넷 상위층에 있는 특정 필터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사 하강법이 아니라 경사 상승법을 적용합니다. 특정 필터가 아닌 전체 층의 활성화를 최대화하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특성을 섞어서 시각화함으로써 특정 패턴을 과잉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층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시각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절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빈 이미지나 노이즈가 조금 있는 입력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로 기존 시각 패턴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요소들을 다소 예술적인 스타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입력 이미지는 시각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다른 스케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딥드림 알고리즘 과정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질 텐데 먼저 연속적으로 스케일을 늘리고 이 스케일이 증가된 이미지에 디테일을 재조입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정의한 손실이 최대화되도록 경사상승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경사상승법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실된 디테일을 다시 재주입함으로써 이미지 상세를 많이 잃지 않도록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알고리즘 과정은 어렵지 않아서 따로 코드는 넣지 않았고, 이 딥드림을 구현할 수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화가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메인 화면이고, 여기에 보이시는 링크에 들어가면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딥드림이랑 딥스타일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딥드림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툴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딥스타일로 업로드한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의 질감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씬 스타일은 딥스타일의 단순한 버전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게 됩니다. 그다음 딥드림이 아까 소개한 것인데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조작 왜곡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딥드림이랑은 조금 다르게 첫 번째 그림에 두 번째 사진에 이제 질감을 입혀서 최종적으로 이런 질감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딥드림이 아니라 딥스타일의 예시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딥드림 제너레이터 사용 방법인데 아까 그 메인 화면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면은 위에 상단에 노란색으로 제너레이트가 떠요.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세 가지 지원 툴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공되어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 세팅도 할 수 있는데요. 인핸스, 그다음에 스타일 웨이트, 스타일 스케일 등 같이 세팅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진인데, 고양이 사진에 이제 아래 사진을 빅드림으로 만듦으로써 이런 사진이 나타났고, 네, 이것도 두 번째 사진도 빅드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입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목적은 보이시는 대로 타깃 이미지의 컨텐츠를 보존하면서 참조 이미지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그 타깃 이미지에 적용하는 게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목적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하이퍼링크는 그 논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URL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적에 맞게 로스 함수를 설정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 각각의 스타일에서의 차이와 원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콘텐츠와 생성 이미지 각각의 콘텐츠 차이를 합해서 그걸 로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손실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와 스타일 정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전에 그 CNN을 배우면서 피처맵 활성화 시각화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상위층과 하위층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주로 학습하는지 배웠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상위층에서의 활성화 정보를 통해서 이미지 콘텐츠를 추출해내고, 그때 봤었던 거는 고양이 눈이랑 귀 같은 엣지 같은 거를 잘 추출해내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저수준층과 고수준층에서 그람 행렬을 구해가지고 두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게끔 합니다. 그람 행렬은 내적이라고도 하는데 벡터 간의 유사도, 상관관계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람 행렬을 통해서 두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게끔 하고,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참조할 이미지, 그 다음에 타깃 이미지, 그리고 그 두 이미지를 섞어서 만들어낼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총 세 가지 이미지를 위해서 VGG 19층의 층 활성화를 동시에 계산하는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까 보셨던 로스 함수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광법 알고리즘을 설정하는데, 여기서는 BFG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다른 말로는 그 쿼시 뉴턴 메서드라고 나와 있던데, 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면은 이렇게 이터레이션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점점 더 스타일이 점점 더 섞이는 것 같죠? 이터레이션이 점점 반복될수록 그 별이 빛나는 밤의 이미지를 저번에 5장이었나? 에서 쓰던 교재에 나왔던 코끼리 이미지 컨텐츠에다가 씌운 건데, 이 별이 빛나는 밤의 그 흐물흐물한 배경, 그 구부러진 곡선 배경과 파란색 그런 스타일들이 조금 섞여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반대로 해봤습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에다가 코끼리 사진을 첨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해봤더니 아무래도 코끼리 사진에서는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게 초록색 잔디들이 좀 깔려있는 게 스타일로 학습을 해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파란색 배경, 흐물흐물한 배경에다가 잔디 같은 질감이 좀 색과 질감이 섞여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BFGS 알고리즘이랑 그람 행렬, 내적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담겨 있는 위키백과 같은 것들 링크로 첨부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8.4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8.4장은 변이형 오토 인코더를 사용한 이미지 생성에 관한 내용인데, 변이형 오토 인코더에서는 잠재 공간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책에 나왔던 오토 인코더와는 다른데, 오토 인코더는 네트워크 앞단의 학습을 위해서 뒷단을 붙인 것이고, 데이터에 연속성이 없으며 입력 X를 압축된 표현으로 매핑하고 이것을 디코딩해서 복원합니다. 반면 변이형 오토 인코더는 뒷단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앞단을 붙인 것이고 구조적인 잠재 공간 학습에 뛰어나며 Z벡터로 생성되는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VA는 입력 이미지를 통계 분포의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입력된 이미지가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 생성됐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인코딩과 디코딩하는 동안에 무작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과 분산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무작위로 하나의 샘플을 추출하고 이 샘플을 디코딩해서 원본 입력으로 복원합니다. 이런 무작위한 과정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잠재 공간 어디서든 의미 있는 표현을 인코딩하도록 만듭니다. 기존의 오토 인코더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잠재 공간의 한 포인트에 직접 매칭됐는데 VA에서는 잠재 공간의 포인트 주변에 다변수 정규 분포에 매핑합니다. 넘겨주세요. VA의 목적은 기존의 훈련 데이터로 가지고 있던 것과 유사한 샘플을 생성해내는 것으로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 X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MA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MAP는 간단히 말하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의 길이 X를 보고 그것이 남자 것인지 여자 것인지 성별 Z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그들의 성비까지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Z를 잘 알 수 없고 그리고 모든 Z를 고려해서 이 분모를 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밑에 그림에서 이게 순서대로 A, B, C인데 A에서 일부가 잘린 데이터가 B이고 A의 화소값을 조금 옮긴 값을 C라고 가정했을 때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A와 C의 값이 더 유사하지만 오차값은 A와 C의 값이 더 큽니다. 이렇게 오차값이 더 작은 이미지가 의미적으로 더 가까운 경우가 아닌 이미지들이 많아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의미론적으로 가까운 샘플들을 생성시키는 Z를 정의하고 Z를 생성할 수 있는 샘플링 함수를 정의한 후 X를 주고 학습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추정하고 그것이 정의되면 Z 벡터로부터 인풋 X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즉 변분 추론을 사용합니다. 넘겨주세요. VA의 학습 과정을 수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LBO는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값인 px의 값을 최적화시킨 값을 찾기 위해서 로그 값을 치워서 px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게 수식이 있는데 저도 이거 수식 전체를 이해하진 못했고요. 이 로그 값을 씌워서 수식을 전개하면은 밑에 빨간색과 파란색과 같이 맨 밑에 수식을 얻게 되는데 ELBO 파이 값과 KL 값을 얻게 됩니다. KL 값은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인데 우리는 지금 Q 파이 Z 바 X의 값을 P Z 바 X를 모르기 때문에
KL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ELBO를 최대화하는 파이 값을 찾는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ELBO 수식을 다 전개했을 때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되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맨 마지막에 KL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식을 최적화하는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수식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부터 얼마나 잘 복원을 했는지에 관한 수식이고 두 번째 수식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가 최대한 이전의 것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수식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ELBO 수식을 정리하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는 Q파이 Z바 X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수식 중에서 첫 번째에서 샘플링한 값이 인풋 값과 같아졌으면 하기 때문에 세타를 최적화시키는 MLE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ELBO 텀을 파이에 대해 최대화하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을 수 있고 세타에 대해서 최대화를 하면 MLE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훈련 데이터에 있는 인풋값과 비슷하게 복원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앞에 수식에서 첫 번째 수식에 들어있고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의 z값이 이전 값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은 두 번째 수식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VA의 학습 과정을 수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링크들은 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링크인데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수식을 완전히는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발표해 주세요. 적대적 생성 신경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구펠로 등이 소개했습니다. VA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의 잠재 공간을 학습합니다. 걔는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거의 구분이 되지 않도록 강제하여 아주 실제 같은 합성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걔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생성자 네트워크는 랜덤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도록 학습합니다. 판별자 네트워크는 생성자 네트워크가 만든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별하도록 학습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걔네 목적 함수 수식인데요. 총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판별자 관점으로는 XP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이고 X는 그중 샘플링한 데이터입니다. 구분자인 D는 출력이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1에 가깝게 확률을 추정하고 G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가 들어오면 0에 가깝게 합니다. 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면 로그 1, 즉 최대값인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며 가짜 데이터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서 BDG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G 관점으로 보면은 BDG를 이제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걔는 이제 구성 요소인 두 모델을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진행 방법은 이러합니다. 처음 학습이 진행되기 전에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 제너레이터의 확률 분포,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확률 분포의 그림이 A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와 기존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실제 확률 분포에 맞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한 쪽으로 생성 모델을 수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제너레이터의 확률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걔는 결국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확률 분포를 줄이려면 저런 JSD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건 걔네 한계인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같은 이미지만 생성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한계를 모드 붕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걔를 학습시킬 때는 이런 모드 붕괴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지 생성자와 구분자 중 한쪽이 너무 강해지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걔네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케라스일 세시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발표 끝났네요. 아, 일단은 네, 이번 장이 좀 내용이 많고 좀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어려, 어려웠을 텐데, 네, 발 준비 되게 잘 해오셨네요. 그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코끼리였나요? 그 PPT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시? 여보세요? 아, 이거 코끼리 특성을 이제 그 고흐 그거에 입혔더니 잘 되지 않았다고요? 음, 사실 저도 비슷한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 얼굴을 입혔었는데, 약간 불지옥, 염라대왕의 불지옥? 뭐 약간 그런 사진에다가 제 얼굴 한번 입혀봤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됐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였지? 음, 네.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개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모드 붕괴였나요? 그쪽 PPT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겐을 오늘 조금 하다가 왔는데 제가 딱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발표 순서로 갈게요. 그 주제 발표하는 이제 어디 보자. 네, 주제 발표팀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환호 한 번씩 해주세요. 환호. 와, 네. 이제 1조 다음은 2조 자율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자율주제는 저희가 4장에서 배웠던 그 가중치 규제를 통해서 그 모델의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오버피팅을 막는 원리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는 아주 유익한 전공 강의를 들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한 X와 Y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냥 단순한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그 통계학에서는 X를 X 데이터 전체를 독립 변수라고 그 이름을 정의하고요. Y 데이터에 대해서는 종속 변수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해두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제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떻게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저희 전공에서는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변동을 그 큰 굴레로 봤을 때는 SST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SST라는 Y 데이터의 모든 이제 변동이죠. 어떻게 보면 Y의 분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SST라는 통계량을
SSE와 SSR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지표로 분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SSR은 이제 이 XI에 대한 이 회귀직선의 추정값은 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SSR은 이 SST, 즉 Y의 평균에서 이 추정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하자면, SSR은 저희가 만든 회귀 모델이 이 Y의 이제 실제 Y 값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척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SE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만든 회귀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두 합친 것을 SSE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SST는 SSE와 SSR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SSR이 커지면, 즉 우리가 만든 모델이 좀 더 설명을 잘해주면 이 모델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X의 가지수가 많아질 때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되게 식이 복잡하죠? 되게 X도 많고 그거에 대한 개수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베타0 플러스 베타1, 뭐 xi1 이런 것들의 모든 총합을 우리는 이제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벡터의 내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yi가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x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즉 이제 이 벡터의 기저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만든 선형 회귀 모델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잘 이 관찰값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쉬운 비유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명화 같은 거를 따라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명화를 따라 그리는 것을 이제 회귀 모델을 통해서 추정치를 계산한다고 뭐 비유를 예를 들어보면, 이 독립변수의 가지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명화를 따라 그릴 때 사용하는 미술용품의 가지수가 늘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이 명화를 따라 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 명화를 더 자세하게 더 이제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따라 그릴 수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이 SSR 크기가 무조건적으로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SST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Y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없거든요. 그래서 SSE는 SST가 그대로인데 SSR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SE는 각각의 관찰값들과 이제 yi죠. 그리고 추정값들. 여기서는 yi의 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모자 같은 걸 쓰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y 햇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일종의 숫자를 이제 SSE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귀 모형이 y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면 SSR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또한 SSE는 더 작아지는 성향이 존재합니다. SST가 고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SSR이 커지면 더 잘 설명해주니까 무조건 SSR이 큰 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보셨듯이 이 SSR이 증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이 나타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식을 만들 때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더 잘해주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한 우리의 주목적인 예측을 했을 때는 이 오버피팅의 문제처럼 그 주어진 데이터와 이제 상이한 데이터가 나오면 오히려 예측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R이 독립변수의 가짓수와 비례하는 성질을 통해서 이 독립변수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면 오버피팅이 되고, 이제 반대로 했을 때 너무 작아지면 언더피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들은 이제 이 두 가지 회기 모형인데요.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기 앞서서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모델에서 베타1이 제로라고 합시다. 베타1이 제로라고 하면 이 xi1이 yi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떤 수가 들어오든 베타1이 제로가 되니까요. 0 곱하면은 0이 되니까 이 독립변수는 이 y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남남인 거예요. 한쪽이 증가한다고 해서 뭐 다른 한쪽이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 규제가 어떻게 오버피팅을 막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를 0에다가 근사하면 이제 y와 상관없는 애가 되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가중치의 절대값을 0에 어떻게든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이 독립변수의 가짓수를 이제 우리는 실제로 줄이진 않았어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한 리그레션, 이제 리치 리그레션과 라소 리그레션으로 저는 전공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 식은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 식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이 yi 햇이 지금 이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yi에서 추정값을 뺀 거의 제곱이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거를 y에서 추정치를 뺀 거죠. 뺀 거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SSE랑 판박이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RSS라고 나왔는데, 이건 이제 영문법으로 표기를 할 때 제가 또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다양해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SSE에 대한 것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SSE에 추가적인 규제를 걸어둡니다. 바로 이 람다에다가 이제 각각의 가중치의 제곱의 총합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식을 최소화시키는 베타들을 구하는 게 저희의 문제입니다.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SSE 파트는 y랑 x가 선형 관계에, 진짜 극단적인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SSE는 특정 값 이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제 SST랑 비교를 했을 때 SST의 뭐 한 20% 정도? 그 정도로 줄이면 굉장히 잘 줄인 거다라고 현실적인 모델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한계점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는 거죠. 이 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해법 중에 하나는 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우리가 사전에 이제 집어넣는 값이기 때문에 이 람다는 사실 저희 상관없고요. 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베타 제이를 다 스케일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었다시피 베타 J가 0에 근사하면 그 가중치의 절대값이 0에 근사하면 실제로 독립변수의 가짓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독립변수의 가짓수를 줄임으로써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교재에서 L2놈이라고 나왔었는데요. L2놈은 사실 그 L2가 별거 없어요. 여기 제곱했죠. 그냥 제곱했으니까 L2놈입니다. L2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쏘 해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SSE와 여기서는 다른 게 이 절대값을 사용을 했어요. 절대값을 사용을 해서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절대값을 사용을 했지만 별다를 게 없이 이 두 녀석을 합친 걸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 이제 각각의 베타의 스케일도 상당히 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런놈이랑 이제 똑같은데요. 얘도 똑같이 베타가 1차죠. 그래서 에런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람다의 역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람다가 작아지면 이제 변수가 적고 간단한 모델이 되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균형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높은 학습 오차가 생기고 언더피팅의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람다가 큰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지고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잘 할 수 있지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제 코드 리뷰 시간이 있겠습니다. 뭐 별로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빨리 리뷰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나 이제 캐글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의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코드는 캐글 게링 스타티드 카테고리의 제일 위에 있는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컴피티션 코드였고요. 먼저 한 줄 한 줄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고요. 먼저 train.head를 이용해서 특징이 뭐가 있나, 퓨처가 뭐가 있나 확인을 하는 코드입니다. 퓨처로는 survived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살았나 죽었나 그런 거고, P 클래스는 이제 자석 등급, name은 이름, 성별, 나이, 이건 이제 형제 자매나 부인 남편하고 동승을 했는지 여부고요. 이거는 부모님과 아이들 동승 여부고, 티켓 번호, 요금, 이건 방 번호, 이건 어디서 탔나에 대한 퓨처입니다. 이제 쉐이프를 통해서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is 너를 써서 어떤 데이터가 누락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age랑 카빈, 임파크드 이런 데이터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전에 시각화를 한번 해보고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쓰는 매트플롯 라이브 말고 C본을 썼고요. 이분은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시각화를 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별 해서 누가 더 많이 살았나 보면 여성이 더 많이 산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자석 시각화를 했더니 1등석이 더 많이 살았고 2등석, 3등석 순서로 많이 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퓨처들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제 퓨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데이터나 이제 누락된 데이터를 바꾸거나 빼거나 뭐 이런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름을 전처리를 했는데, 이름이 이제 죽거나 살거나랑 이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스터나 미세스 같은 건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만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하는 코드고요. 지금 보시면 미스터가 240개, 미세스가 78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각각 매핑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각화를 하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드랍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성별도 간단하게 남성은 0, 여성은 1로 매핑을 했고요. 나이는 아까 그 누락된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꿔주는 과정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미스터나 미세스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 중에 하나가 비었으면 그 나이는 미스터의 중앙값으로 바꾸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시각화 관련 코드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비닝이라는 걸 써서 매핑을 했는데 나이에 이제 범주를 나눠서 child면 0, 0은 1,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6살 이하면 0, 16살, 26살이면 1, 뭐 이런 식으로 쭉 매핑을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시각화를 했습니다. 아까 임파크드는 이제 어디서 타는지에 관련된 특성인데 그것도 이제 숫자별로 1, 2, 3으로 매핑을 했고요. 요금도 이제 누락된 데이터가 많았는데 요금은 이제 자석 등급의 중앙값으로 누락 데이터를 바꿔줬습니다. 그거에 관한 시각화 코드입니다. 이제 요금도 요금 범주에 따라서 매핑을 했고요. 호텔 이 카빈은 아까 그 방 번호에 관련된 특징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뒤에 숫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알파벳만 따서 이제 매핑을 했습니다. 패밀리 사이즈는 아까 그 SIBSP랑 PARCH를 합친 특징인데요. 이것도 역시 몇 명이냐 따라서 이제 다 매핑을 한 코드입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책에도 나왔던 K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모델링 방법으로는 KNN, 이제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네이브 베이즈, SVM 같은 것들을 써서 각각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까지 하는 코드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죄송해요. 제가 그 노트북이 좀 틀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충전 속도보다 닫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중간에 꺼졌어요. 노트북이. 그래서 지금 충전기를 바꿨는데, 들리죠? 네, 일단 아까 상원님 발표 진짜 그 너무 유익해가지고 너무 유익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너무 좀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우혁이 발표를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 코드 직접 짠 거예요? 있는 거 한 거죠. 저희 동아리 원래 동아리가 되기 전에 처음에 스타디였을 때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타이타닉 코드 리뷰였거든요. 다 같이 다른 사람이 해왔던 거 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되게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좀 친숙하네요. 자, 이제 다음 발표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다들 어느 정도 그 프로젝트 발표 준비하셨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발표 준비?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 상원님 쪽 팀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어, 저희 조 먼저 해볼게요. 저희 조 발표자는 접니다. 네, 잠깐만. 아이고. 저 PPT 화면 보이세요?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트리케라톱스 팀 프로젝트 진행 사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저번 발표 때 코드를 짜기 위한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를 찾아줬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폰트 피커를 위한 겟 모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 코드를 어느 정도 팀원들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될지를 대충 설계를 해둔 상태인데요. 우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어떤 여러 개의 폰트 간에 이제 그 중간 폰트를 생성해낼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그 어떤 스크롤바 같은 걸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폰트를 바꿔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요. 이제 저희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터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라가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똑같이 가는데 트루, 펄스와 라벨을 두 개의 아웃풋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의 로스를 얻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진행 벡터의 진행 방식에서 이제 TTF 데이터를 불러와서 PKL 형식으로 바꿔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그 넘파이 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제너레이터의 뭐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 코드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많이 이용했어서 좀 저희는 이제 이해하면서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좀 쉽게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로스를 정하는 부분하고 트레인 부분을 이제 각자 고민해서 코드를 짜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행상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TTF를 PKL로 바꾸고 프린트하는 것까지 했고요. 제너레이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폰트와 폰트 사이를 만들려면은 거기 넣어야 되는 Z 벡터에 스타일 벡터를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어떤 폰트가 생성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스타일 벡터 간을 저희가 스크롤로 이제 그 두 폰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면은 거기 넣어야 되는 스타일 벡터 간의 인터폴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토치의 디스턴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거리를 재는 것을 테스트해 봤고요. 현재 그려본 이제 모델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128 사이즈의 사진을 쓸 거고요. 지금 여기 제가 잘못 써놨는데 1,128, 128입니다. 이미지는. 아무튼 이게 인코더에 들어가서 Z 벡터를 내면은 Z 벡터를 출력하면은 저희가 미리 준비해왔던 스타일 벡터와 실제 이미지 페어셋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스타일 벡터를 Z 벡터와 합쳐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치면은 644? 네, 아무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쳐서 디코더에 넣어서 출력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도 오타인데요. 1,128, 128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고 카테고리와 TF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카테고리컬한 이제 카테고리 넘을 사이즈를 아웃풋을 내는 거하고 트루 펄스 0과 1을 이제 아웃풋을 내는 풀리 레이어를 두 개를 넣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모델이 학습함에 따라서 이제 이 폰트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로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 폰트를 어떤 카테고리의 그러니까 어떤 폰트로 예측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학습에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두 개로 가른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모델을 설계한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모델 기반을 어느 정도 완성했고 세부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첫 번째 발표인가 두 번째 발표가 있었던 파라미터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 균형을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균형 맞추고 폰트 간의 보완을 시각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 하하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의 프로젝트를 일단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축구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2018년도 피파 랭킹이랑 모드 스코어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월드컵, 뭐 옛날 월드컵 경기 결과 이런 걸 가져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피파의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났기도 했고 다음 연도에 나올 그 피파 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따로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EPL 프리미어리그 시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나올 진짜 예측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모델로 그 데이터를 그걸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는 저희가 이 모델을 선정해서 나온 결과값, 그 예측값을 웹페이지랑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웹페이지랑 연동을 시키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API 페이지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까지 짜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시킬지까지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EPL 데이터들을 지금 뭐 크롤링 해가지고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모델 설계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모델 설계 뭐 완벽히 다 맞춘 다음에 Node.js 기반으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웹페이지에 저희의 뭐 승패 결과랑 뭐 스코어 결과 해가지고 이제 출력될 결과물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캐러슬 프로젝트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구하고 전처리하고 걔네 모델링한 후에 시간이 남을 경우에 웹페이지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스타일겐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픽셀풍으로 변환하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알려진 스타일겐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웹페이지를 구현하는데 웹페이지는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픽셀 사진을 생성해주는 웹페이지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이 두 페이지에서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수집한 데이터는 사람을 키워드로 수집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크롤링됐고, 다음 백그라운드로 검색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즈 후에 RGB 채널로 변경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고요. 겐 모델링을 하였는데 저희가 팀원 각자가 겐 모델을 찾아서 돌려보고 회의를 해보았는데 스타일겐 모델이 괜찮은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다영님이 겐 모델링을 돌려보신 거를 일단 사용을 해보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짜보았고 이후에 저희가 아직 원하는 모델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겐 모델들을 사용해서 시도해보고 이후에 괜찮은 모델링을 구현한 후에 웹사이트를 이제 민지님이랑 우영님이랑 가영님이 구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 팀은, 제대로 구현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혹시 3일까지 충분히 가능한지, 여기 댓글이나 아니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채님 혹시 3일까지 진행 가능하신가요? 지금 상태로? 네. 아, 그쵸. 그러면 혹시 1조 다음은 2조 팀은 지금 상태로 진행하면 3일 날까지 가능하실까요? 아, 네, 4일 날. 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퀄리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각자 팀원끼리 지금 카톡방에서 얘기하시고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2분 뒤쯤 네, 보내주세요. 네, 저희 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한 주 정도 더 프로젝트 기간을 갖기로 하고, 네. 좀 퀄리티 그러면은 한 주 더 있으면은 좀 되게 높은 퀄리티로 준비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팀들이 다? 저희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이제 저희끼리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약간 제가 이제 생각하건데 다음에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될 신입생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면은 좀 더 의미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그러니 그러면 한 주 더 하고 그 정도로 만들어 올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럼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은 동의하고 이제 쳐주세요. 네? 몰래 가능?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아, 아이고 상관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기다가 프로젝트 진단 그렇게 써놓긴 했는데 프로젝트 네
혹시 프로젝트 협업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팀마다 약간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협업 툴을 쓰고 있다던가 약간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 학기 때 어떻게 진행할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주에는 컨쿨이 그럼 없는 거죠?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생일 날 같이 그것도 얘기해 드리는 걸로. 네. 그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발표는 아니더라도 약간 짧게 진행 상황 정도 브리핑이 있었으면은 합니다. 그래도 네. 어때요? 별론가요? 좀 별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 컨코를 하지 않는 거, 다음 주에 컨코를 하지 않는 거? 그럼 약간 장훈님의, 저희가 더 얘기해보고 이제 그러면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는 거는 진짜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짧게. 네. 네. 오늘 약간 역대급으로 지금 끝나면 역대급으로 빨리 끝난 거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네. 그래서 다들 이제 프로젝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다 약간 이제 팀원들이 생각하지 말고 각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약간 방금 장 선생님 같았죠? 아니 왜 거기서 내 앞에